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의 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던 집. 부모님이 5년 동안 전세로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가 돼서 집을 알아보게 된 거야. 원래 살던 집이 살기는 좋았지만 습하고 눅눅한 곳이라 이사 갈 곳을 구하게 된 거지. 이사 자금을 모은다고 5년 동안 있었어. 그땐 학생이라 나는 학교 갔을 때고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을 때라 어머니랑 이모 둘이서 낮에 집을 알아보러 다녔지.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좋은 집을 알아놨다고, 가격도 괜찮고 좋은 곳이라고 좋아하시길래 잘 됐다고 하면서 저녁에 가족끼리 집 구경을 하러 갔었어. 아버지랑 어머니랑 둘이서 앞장서서 가시고 나는 뒤따라 가는데 골목길이 좀 으시시하더라고. 가난한 동네가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갔어. 어머니가 다 왔다면서 이 집이라고 하시길래 보니까 집이 좋은 거야. 마당도 있고 집도 괜찮고 해서 마음에 들었지. 전세 가격도 모아놓은 금액이랑 비슷했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습하고 눅눅한 곳에 살기 싫었기에 바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갔어. 그 집이 이제부터 말을 기억하기도 싫은 집의 이야기야. 이사를 가던 날이었지. 이삿짐 센터를 부를 만한 짐도 아니었고 비용도 비쌌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냥 트럭 기사분을 한 분 불러서 짐을 옮겼어. 어머니는 박스 포장을 뜯고 그릇 정리나 그런 걸 하시고 힘쓰는 일은 아버지와 나 그리고 기사 아저씨까지 셋이서 했어. 그 집은 방 2칸에 거실 겸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구조였어. 이삿짐을 옮기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가구나 식기류는 하나도 없는데 벽마다 액자가 걸려 있었어. 그리고 문지방 위쪽에는 부적도 한 개씩 붙여져 있었고 말이지. 이 부적은 뭐지 하면서 문지방의 부적들을 다 떼버렸어. 그리고 나서 액자를 치우는 순간 뒤에 보이는 노란 부적대.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 다 떼버리고 이삿짐을 마저 옮겼어. 그리고 이사한 지 3일쯤 되던 날부터 이상한 현상의 시작이었지. 첫 번째로 내가 방학 때 방에 박혀서 새벽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였어. 컴퓨터를 놓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창문이 있었지. 오른쪽 뒤는 방문이고 새벽 3시쯤 됐을 때였어. 한창 소리를 줄이고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 소근소근 거리다가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소음 수준으로 커지는 거야. 새벽에 몰래 게임을 하는 거라서 부모님이 깨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먼저 조용히 해달라고 하려고 창문을 열었어. 창문을 열자마자 말소리가 뚝 하고 그치는 거야. 담벼락 너머 옆집에 불은 다 꺼져 있었지. 이제 자려고 불 끄고 조용히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게임에 빠져들었지. 창문을 닫고 10분쯤 지나니까 또 소근소근 거리다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창문을 여니까 소리가 뚝 그치고 마찬가지로 불 켜진 곳은 내 방뿐이었지. 조금 무서워져서 바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들었어. 2년 동안 계속 그랬어. 하도 당하니까 면역이 됐는지 밖에서 뭔 짓을 하던 눈에 안 보이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어. 두 번째는 별거 없는데 그냥 말해볼게. 집에 가는 길에 골목이 있어. 기다란 골목인데 골목 중간쯤에서 오른쪽으로 뚫린 샛길로 가면 우리 집으로 가는 작은 골목이 나오지. 저녁에 학교를 마치고 골목에 들어서서 걷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거야. 그때가 저녁 7시 정도였어.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아버지랑 만나나 보다 싶어 돌아봤지. 근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 다시 앞을 보니까 사람 한 명이 골목의 끝쪽에서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렀나 해서 보니까 그건 또 아니었고 분명 우리 아버지 목소리였거든. 아버지는 날 절대 이름으로 안 불러. 아들이라고 부르지. 아들이 아버지 목소리도 구분 못할 리는 없을 거고 뭔가 이상해서 집에 들어간 다음 집 전화로 아버지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 그때 나는 핸드폰이 없었어. 지금 어디시냐고 물으니깐 오늘 회식한다고 엄마랑 저녁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지. 아까 집 앞에 골목에서 나 부르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지금 회식 중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곤 끊으셨지. 그때 바로 이불을 덮어쓰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다가 잠들었어.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 겪을 때는 무서워서 오줌을 지를 뻔했어. 새벽에 컴퓨터 하는 걸 좋아하는 나는 그늘도 새벽에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 그때 컴퓨터로 뭐 했냐면 인터넷 블로그 같은데 올라오는 공포 이야기들을 읽고 있었어.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는 블로그.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여름에 더워서 방문을 열어놓고 공포썰들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열어놓은 방문이 닫혀 있더라. 어디서 바람이 부나. 갑자기 문이 닫히네. 라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에 앉아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창문은 여름이니 당연히 열어놨겠지. 근데 방문은 열어놨다고 해도 바람 때문에 닫히지는 않아. 역으로 열리게 되겠지. 거실에서 내 방으로 가면서 문을 열게 되면 내 방 쪽으로 문이 열려. 밖에서 보면 손잡이가 왼쪽에 달려있지. 방 쪽에서 보면 손잡이가 오른쪽에 달려있고 이걸 딱 떠올리고 나니까 소름이 돋더라. 네 번째로 이번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어. 거실에는 TV랑 소파가 있어. TV는 부모님 방의 벽 쪽에 붙여놓고 소파는 거실 창문 쪽에 붙여놨지. 그래서 그 창문은 사용하지 않았어.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밤도 아니고 낮이었어. 점심때였지. 난 소파 왼쪽 끝에 머리를 대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 TV를 보면서 낄낄대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면서 집에 누군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가족은 어머니랑 아버지, 나까지 해서 3명이야. 내 뒤에 도둑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를 보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착각했나 보다 하고 다시 TV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내 방의 방문 쪽이 살짝 열려 있었어. 내가 안 닫고 나왔나 싶어서 다시 닫으러 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불 꺼진 방문 틈 사이로 뭔가 보이더라고. 낮은 높이에서 사람의 얼굴 같은 게 보이는 거야.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 무릎에서 정강이 정도의 높이였지. 아무튼 거기로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야. 왜 사람 얼굴이 있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가 얼굴만 보이고 몸은 안 보이는 상태로 무표정하게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처음엔 어머니가 왜 내 방에 계실까라고 생각했는데 도마로 야채 썰 때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정신이 팍 하고 들더라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계시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사람이 놀래니까 말도 안 나오더라. 그렇게 어머니의 얼굴처럼 생긴 거랑 눈을 마주치고 굳어있는데 그 얼굴이 갑자기 시익하고 웃는 거야. 치아는 안 보이고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 진짜 집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 어머니한테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급한 걸 알았는지 부엌 쪽에서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뒤돌아보셨지. 부엌 쪽에 있는 게 진짜 어머니인 걸 확인하고 나서 내 방 문 쪽에 뭔가 이상한 사람 얼굴이 보인다고. 그 얼굴이 나보고 웃었다고 방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 한 번만 방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아들이 심각한 상황인 걸 알았는지 어머니가 대신 내 방으로 들어가셨지.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쪽은 쳐다도 못 봤어. 어머니가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 본 거 아닌가 이러시더라고. 그 말을 듣고 방문을 보니까 어머니가 켜놓은 불빛 때문에 환한 내 방이 보이더라고. 얼굴만 보이는 형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지.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그 방에서 잠을 못 잤어. 부모님 방에서 자거나 거실에서 머리를 반대쪽으로 놔두고 잤지. 부모님한테 제발 좀 이사 가자고. 집이 이상한데 자세한 건 말 못하겠고 그냥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계약기간 2년은 다 채우고 가자고 하셔서 2년을 채우고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어. 그 뒤로는 그 동네에 가끔 갈 일이 있어도 그 집이 있는 그 골목만큼은 절대로 가지 않아. 빈집이 됐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 애초에 그 부적을 안 뗐다면 그런 게 없었겠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여자.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오던 날이었습니다. 11시 가까이라 그런지 전철 안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도 자다가 가위에 잘 눌렸던 터라 당황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주의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극 하나에 남겨져 있단 생각이 들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으로 열리는 문에 어떤 한 여자가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그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붉은색의 투피스에 그와 맞춘 듯한 빨간 하이힐, 그리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에 이 모든 것과 대조되는 새하얀 피부, 비현실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네킹처럼 문 앞에 서 있던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고개를 틀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마치 얼굴과 따로 노는 듯이 움직이는 썩어 문드러진 입술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참 웃더니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보이지? 마치 다른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말투와 목소리에 겁이 났습니다. 빨리 가위에서 깨야 한다는 생각에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왼쪽 발이 네 번째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의 뾰족한 끝으로 제 발가락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주변엔 다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비명을 지른 저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웬슬에 민망해져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가위에서 깨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발가락을 살펴보았죠. 다행히 발가락은 멀쩡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전철에서의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라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대강 끝내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거실에 세워놓은 화이트보드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치였는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을 보니 네 번째 발가락의 발톱이 반쯤 들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얘는 조심하지 그랬니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다급하게 부르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가다가 그랬지. 그러자 어머니께선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안 불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는 베란다에서 화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멍한 기분으로 내 발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발가락에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어젯밤 전철 안에서 보았던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싹한 소름이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여자가 짓눌렀던 발가락. 그 발가락이 다쳤습니다. 그녀가 밟은 발가락을 다친 건 우연일까요?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살인마.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우연치 않은 기회에 동네 언니의 소개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CCTV가 한 대 있긴 했지만 장식용이나 마찬가지였고 사장은 별로 관여도 하지 않는 편의점이었습니다. 흔히 편의점 알바는 평일과 주말로 나뉘게 되고 야간과 주간이 있는지라 대학에 다니는 저로서는 주말 알바를 뛰게 되었습니다. 생전 태어나서 알바란 걸 해본 적 없는 저는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려웠고 편의점의 포스기를 다루는데 외울 것도 많고 특히나 여자인 저로서는 담배를 피지 않기에 담배 이름을 외우는 것도 무척이나 힘이 들어서 저를 교육하던 알바생이 무척이나 고생을 하였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다 서툴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라고 말하자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손님이랑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드네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죠. 계란 썩는 냄새 비슷한데 여기가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냄새 때문에 짜증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장한테 말하니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하네요. 여긴 다 좋은데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방향제 같은 거 자주자주 뿌려주시면 좀 나아요.
저는 조금 서툴지만 혼자서 오후 5시에서 11시까지 맡게 되었고 저와 교대인 야간 파트 알바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그만둘 거예요. 여기 밤에 무서워서 알바를 못 하겠네요. 새벽에 냉동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냄새 때문에 짜증나 죽겠고요. 가끔씩 밤에 혼자 앉아있으면 뭐가 나올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환청 같은 것도 들리고 특히나 비 오는 밤에는 더 심해져요. 여기 야간이 은근히 시급도 세고 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저 이전에 알바가 뭔가를 보고 기절해서 그만뒀대요. 저도 솔직히 귀신 같은 거 안 믿었는데 여기는 좀 이상하네요. 그 야간 알바의 말에 따르면 냉동창고에만 들어가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과 머리가 찌뼛찌뼛 서고 환풍기 소리가 가끔씩 여자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냉동창고 안은 온통 웅웅거리는 소리에다가 어둡기까지 해서 누가 숨어 있다가 놀래키기라도 한다면 기절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으며 주간파트인 내가 그런 냉동창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냄새와 사람 대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 알바생은 진짜로 그만둬버렸다. 야간 시급이 다른 곳보다 알바비를 더 줬기 때문에 많은 남자분들이 앞다투어 지원했고 사장은 그중 담력이 세고 건장한 사람을 선택해서 뽑곤 했었다. 나는 매번 똑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했고 냉동창고 근처에는 야간 알바가 투덜거리던 말이 자꾸만 떠올라서 얼씬도 하지 않았으며 이상한 계란 냄새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방향제를 뿌려대곤 했다. 가끔씩 사장이 올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항의도 해왔지만 사장은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무시했으며 나는 이 냄새가 냉동창고가 가까워질수록 심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꾸만 야간 알바가 했던 그 상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결국 알바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한 달 후 나를 소개시켜준 동네 언니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동네에 연쇄 성폭행 살인마가 잡혔는데 그 살인마가 내가 일했던 편의점 사장이라는 것이었다. 그 사장이 여자 알바생들 중 몇몇을 몰래 살해한 후 냉동창고 구석 진 곳에 공업용 검은 비닐로 싸버렸고 대담히 보관해 왔다는 것이며 알 수 없는 냄새의 정체가 얼린 시체의 냄새였다는 것이었다. 하마터면 나 또한 희생양이 될 뻔했고 CCTV는 장신용이었을 뿐 작동도 하지 않았으며 야간 알바가 자주 바뀌었던 이유와 그 알바가 했던 그 상한 이야기 등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최근까지 우울증 등을 복용 중이다. 네 번째 이야기, 안양에서의 어릴 때 일. 난 안양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쭉 안양에서 살아왔다. 유치원도 안양에서 다녔는데 그때 겪은 이상한 일을 말해보려 한다. 어릴 적에 유치원에서 친했던 친구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매우 친했고 줄곧 같이 다녔다. 1986년의 일이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민규였던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렷하게 기억했던 이름이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일이 많아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간직했던 순수한 우정을 잃어버린 어른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흐릿하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상당히 미안하다. 민규와 나는 상당히 친했고 우리 어머니와 민규의 어머니도 덩달아 친해지신 격이다. 유치원이 끝나면 나는 줄곧 민규네 집에 가서 놀곤 했는데 지금 기억으론 꽤 부유했던 가정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안양은 한창 개발 중이었고 개발 초에 지어진 아파트의 13층이 민규네 집이었다. 매우 비싸 보이는 피아노도 있었고 뭔진 잘 모르지만 멋들어져 보이는 그림도 거실 벽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항상 바나나도 있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 것이다. 그 당시에 바나나가 얼마나 비싼 과일이었는지 말이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어린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들고 실감조차 나지 않는 민규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날 어머니와 나 그리고 민규와 민규의 어머니는 유치원이 끝나고 중앙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장을 본 뒤 민규네 집으로 가게 되었다. 택시에서 내려 민규네 집으로 가는 도중 민규네 어머니는 짐이 무거우니 먼저 가서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다. 민규는 알았다며
나보고 같이 가자고 했다. 평소 같으면 같이 갔겠지만 그날따라 과일 트럭에 실린 바나나가 눈에 띄어 난 어머니를 졸라 바나나를 살 목적으로 민규를 따라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민규 혼자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들어갔고 난 어머니께 바나나를 사달라고 졸랐다. 물론 어머니는 나중에 사준다며 나를 달랬고 난 떼를 쓰며 사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나의 손을 잡아 끄시는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 위에서 민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위를 쳐다보니 민규는 열쇠를 가져가지 않아 문을 열 수 없다고 손을 휘젓고 있었다. 그러자 민규 어머니는 핸드백을 뒤져보더니만 이내 열쇠를 찾아내 민규에게 바나나를 쌀 테니 내려오라고 손짓을 했고 민규는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던 중 쾅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과일 트럭이 몹시 심하게 흔들렸고 매우 놀란 우리는 사태를 파악하려고 트럭의 앞쪽을 살폈다. 거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벌건 고기 덩어리가 있었고 과일 트럭의 앞부분이 몹시 찌그러져 있었다. 어머니는 황급히 내 눈을 가렸고 고지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민규 어머니의 비명에 가까운 졸규가 이어졌고 난 내 눈에 들어온 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민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난 유치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았고 다음에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때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 무심코 그때의 일이 생각나 얘기를 꺼냈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난 그때 일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 끔찍하단다. 그때 그 과일 트럭이 없었더라면 지금 너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어. 나와 민규 엄마는 너희가 친해진 다음에 알게 됐지. 민규 엄마와는 같은 불교여서 그런지 마음이 잘 맞았단다. 그래서 꽤 친했어. 어느 날 너의 태몽 이야기를 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민규의 태몽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 그게 조금 불길했어. 사내 아이가 죽은 사람을 묶을 때 쓰는 끈에 묶여서 울고 있었다고 그러더구나. 원래 내가 미신을 잘 믿는 성격에 너희의 토정 비결이라도 보자는 핑계로 안양에서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를 수소문해서 같이 가뜩이나 불안한 사람한테 불길하다 어쩐다 하기가 뭐해서 그냥 핑계를 댄 것이. 그렇게 해서 점집에 가서 우선 너의 점을 물었단다. 나는 중간에 위기가 있지만 조상의 도움으로 어쩌고 그러니 부적을 하나 써라고 했고 민규의 점을 물었더니 옛날 조상 중에 신내림을 받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어서 다른 귀신을 부르는 격이라고 매우 좋지 않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구나. 방법을 물었지만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만 하고 그만 나가라고 했어. 우리는 기가 차서 나왔고 민규 엄마는 표정이 매우 어두웠지. 괜히 가자고 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리고 민규가 죽기 며칠 전 민규 엄마는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민규네 집 앞에 현관에 검은 옷을 입은 귀신이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개처럼 기어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너는 그거 아니? 아파트 난간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어린 아이가 혼자 힘으로는 아래를 쳐다볼 수조차 없게끔 높게 만들어 민규가 어떻게 아래를 쳐다보면서 말했는지 상상이 가니 그 난간도 어른의 가슴 정도에 가까운 높이인데 그게 그 무당 말이 맞았던 것 같아. 그래도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자리에 과일 트럭이 없었다면 과연 네가 지금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철렁거린단다. 그의 엄마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 지금 뭐라고 있을런지. 어머니는 계속 얘기하셨지만 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검은 옷을 입고 무릎과 손으로 바닥에 엎드린 귀신과 그 등을 밟고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을 젓고 있는 민규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연 그 과일 트럭이 없었더라면 내가 민규를 따라갔더라면 지금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점쟁이 말처럼 조상님이 나를 구해준 거였을까? 한동안 이런 생각들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후로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지금도 가끔 꿈을 꾼다. 5번째 이야기, 시골에서의 괴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추석을 지내기 위해 중국 예산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내려갔었는데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들께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마침 간장이 없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집과 집 사이가 띄엄띄엄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슈퍼까지 걸어가는데 20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슈퍼까지 가려면 20분이나 걸린단 말이야 하며 짜증을 냈지만 그때 담배를 처음 피기 시작한 터라 담배를 피울 생각으로 심부름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나와 제 방에 둑을 거쳐 오래된 다리를 지날 때쯤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풀숲을 걷는 듯한 소리가 말입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발걸음을 서둘렀는데 마치 그 소리는 저를 따라오듯 더 빠르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무서워져서 정신없이 달렸는데 가로등 없이 어두운 시골이라 뭔가에 다리가 걸려서 풀숲으로 굴러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 무릎을 부딪혔는지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방금 전에 생각이 떠올라서 바로 일어나려 하자 제가 넘어진 곳 근처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었기에 저는 동네 아저씨께서 취하셨나 생각하고 아저씨 취하셨어요? 라고 말을 건넸는데 순간 돌아본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의 두 눈에는 눈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저씨가 중얼거리던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데려가. 제발. 저는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무조건 앞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선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없는 남자가 풀숲을 기어다니면서 데려가라고 외치며 말이죠. 어느새 슈퍼에 도착했고 저는 아버지께 너무 무서우니 빨리 오시라고 전화했습니다. 저의 놀란 목소리에 당황하셨는지 아버지께선 차를 가지고 금방 오셨고 걱정스럽게 물으시는 아버지께 한마디도 못한 채 할아버지 댁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도착해서야 안심이 되었던지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족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녀석이 아직도 거기 있구만. 그 녀석이 이 애비 친구인데 부인이 죽고 나서 농약을 먹고 자살했지. 그런데 농약이 너무 세서 눈알이 다 빠졌단다.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골에 안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나를 쫓아다니는 귀신. 2002년 그해 겨울에 제가 겪은 실화인데요. 다시 그 일을 떠올리려니까 소름이 끼치는데 귀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때가 아마 11월 초순쯤이었을 겁니다. 중3이었던 저는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핸드폰이 없던 저는 여느 때처럼 아파트 입구 앞에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죠. 제가 아파트 카드키를 잃어버려서 항상 귀가 시엔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으니까요. 학원이 11시 반에 끝나니 그때 시간이 아마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그리 춥진 않았지만 눈비가 약간씩 내리던 날이었는데 단지 내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워낙 겁이 많은 저는 괜히 무서운 생각도 들어서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아파트의 뒷길로 갔습니다. 공중전화에서 큰 길로 집에 가려면 한 바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 길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벤츠만 있는 길인데 어두컴컴하니 연인들이 주로 애용하던 그런 길이거든요. 어두워지면 그 길로는 다니지 않았었는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음침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한중간쯤 갔을 때 눈앞에 뭔가 검은 게 휙 하고 내려오더니 땅이 깨질 만큼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컸는데 뻥튀기를 튀길 때 나는 소리랑 흡사했죠. 그 순간 제 옷과 얼굴에도 뭔가가 확 튀겼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피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죠. 비명은 커녕 숨 쉬는 것조차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발 빨리 누군가 와주기만을 바라면서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꾸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을 떠보니 내 발밑에 있던 그 사람. 저는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짜 그냥 눈을 감은 채로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떨어진 사람을 눈앞에서 본 사람은 아실 테지만 정말 사람이 그렇게 되더군요. 끔찍하지만 설명을 하자면 머리 반쪽이 뭉개져 없었습니다. 뭉개진 건지 어떤 건지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요. 피에 젖은 긴 머리가 얼굴을 뒤덮고 있고 몸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고요. 입에선 꾸르륵거리며 피를 토했습니다. 아니, 피가 쏟아졌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군요. 죽은 사람이 왜 피를 토하는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검붉은 피가 뭉글뭉글 쏟아졌는데 그제서야 제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때서야 경비 아저씨 2명이 달려오고 전 그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냥 또렷이 드는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정신이 약해서인지 평소에도 거위에 잘 눌리고 환청 같은 것도 잘 듣고 하는데 이제 엄청 시달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와중에도 계속 들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학교에 가니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앞동에서 사람 떨어져 죽었다고 말이죠. 그냥 그러냐고 하고 말았습니다. 저한텐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사건 후로 저는 불면증이 심해지고 가위에 매일 눌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달 반 정도 지나니 불면증도 없어지고 가위도 덜 눌리고 하면서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게 됐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저는 친구들과 영화관을 갔습니다. 저희의 자리는 제일 뒷줄이었어요. 정말 기분 좋게 영화를 보고 있었죠. 영화 시작 후 30분쯤 흘렀을까. 저는 코트를 벗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가 축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져보니 아무렇지도 않길래 신경 안 쓰고 다시 영화에 집중했는데 또다시 어깨가 축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무슨 물이라도 끼얹은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어깨를 만져보니 정말 축축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제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화면빛에 비친 손이 하얗고 가느다란 게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치는 거구나 싶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빈자석은 없는 걸 확인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여자가 콜라를 뿌리는 건가 싶어 작은 소리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 옆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친구가 왜 그러냐고 하길래 누가 어깨에 뭔가를 흘렸어 라고 말하고 콜라가 묻은 건가 확인하려 하니 영화관이 어두운 데다 제가 갈색 옷을 입고 있어서 옷이 물에 젖은 건지 콜라에 젖은 건지 몰라서 확인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순간 꼬리뼈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건 분명 피였습니다. 검붉은 피가 제 왼쪽 어깨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친구를 불러올까 하다가 그 순간엔 그냥 빨리 이 찝찝한 피부터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침 영화 보느라 화장실에 사람도 없고 해서 재빨리 옷을 벗어 그 부분을 빨았습니다. 빨간 물이 죽죽 나오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 피 비린내가 났습니다. 혼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해가며 비누로 옷을 빠는데 금방 묻은 피라 그런지 다행히 물이 빠지더라고요. 별 미친년이 다 있네라고 혼잣말을 하고 보니 정말로 미친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화장실에 나 혼자 있는데 그 미친 여자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냥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 얼룩이 남아있긴 하지만 급한 대로 얼른 옷을 입고 영화관으로 들어가 친구한테 귓속말로 아까 그 사람이 어깨에 피를 뿌리고 도망갔어 라고 했더니 친구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거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영화를 봤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친구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소란 피우기 싫어서 저도 계속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있으니 좀 추운 것 같아서 코트를 입으려고 몸을 비틀었는데 영화관 왼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여자의 형체가 제 쪽으로 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돌아봤지만 분명 누군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저기 누가 나를 보면서 서 있다고 했더니 친구는 계속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보지도 않고 너 잡으러 온 귀신이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제가 울먹울먹하면서 말하니까 그제서야 친구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그쪽을 보고는 흠칫 놀래면서 누군데 저러고 있냐고 큐 없이 들어와서 자리 없는 사람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화 보러 온 사람이 왜 이쪽을 보고 있냐고 하곤 무서워서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영화관을 나왔죠. 나와서 저는 친구한테 아까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친구가 서 있던 그 사람이 흘렸던 콜라 아니냐면서 믿지 않길래 코트 벗어서 얼룩까지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변태인 것 같다고 왜 피를 뿌리냐고 이따가 영화 끝나고 나올 때 얼굴을 보자고 하길래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 나올 때 얼른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았나 싶어 친구들한테 누가 우리 자리에 앉았냐고 하니까 아무도 앉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귀신에 홀린 기분이 들어 애들한텐 몸이 좋지 않다고 하곤 니들끼리 놀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서 계속 거실에 누워 있다가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동생에게 저녁 먹으라고 말하고는 동생의 옆에 앉았어요. 동생이 컴퓨터를 끄고 저도 밥 먹으러 나가려는 순간 까만 모니터 화면에서 누군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게 비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했더니 네가 마음이 허약해서 헛게 보이는 거라고 사람이 죽는 걸 봐서 더 그러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생도 그런 거 못 봤다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죠. 밥이고 뭐고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가위 눌릴 때도 뭐가 나올 것 같다 생각하면 정말 나타나는 그런 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헛것을 만드는 거야. 아까 그 여자도 그냥 미친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대수롭게 넘기자 하고 스스로 위로를 했죠. 평소에는 잘 때 무서워서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러면 왠지 내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 그날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물론 잠이 올 리가 없지만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뭔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그래 이건 환청이야. 내가 만든 환영이고 환청이야.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봤습니다. 입에서 피를 쏟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확실했죠. 뭉개진 얼굴, 긴 머리, 타이트한 청바지. 분명히 그 여자였습니다. 어두워서 눈동자는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 알람 소리에 일어나니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앞에 나타났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 여자에게 시달려 보름 동안 8kg이 빠졌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었죠. 하루 24시간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급기야 5일째 되던 날부턴 학교도 못 가고 알아 누웠습니다. 다행히 곧 방학이라 신경치료도 받고 굿도 하고 안 해본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점점 더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여자를 보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로 제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났지만 꼭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곳 어디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고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 여자를 보는 사람도 있었죠. 물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식구들은 그 여자가 자살한 후 바로 이사를 가버려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정말 저는 이러다 죽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 나중엔 그 여자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었고 또다시 그녀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달래보기도 하고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대화도 시도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녀는 정말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입에 미소까진 띄우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익숙해질 만도 했지만 정말 그녀는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도 그 얼굴과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여자에게 시달린 지 보름 정도 되던 날 국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용한 무당을 아는데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사 선생님께선 미신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 많이 믿고 계신 분이었는데 정말 이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무당이면 확실하다 싶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그 무당을 찾아갔지만 예약을 해야 한다며 3일 후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랑 이모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도와달라며 사정사정을 하고 저도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무당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 무당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절 보고 혀를 찢찢 차더니 그러게 자살한 년 몸을 왜 건드려 라는 거예요. 저는 막 울면서 그 여자가 그래요? 내가 몸을 건드렸다고 그래요? 저 정말 손도 안 댔어요. 안 건드렸다고 좀 말해줘요. 이건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지만 제가 정신을 잃을 때 그 여자의 몸 위로 쓰러졌다고 하네요. 엄마도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고요. 정말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말 어이가 없죠. 하지만 자살한 귀신은 악질이라서 한 번 걸리면 봐주지 않는다더군요. 원래 초상집도 자살한 사람의 초상집은 가는 게 아니여. 지가 죽어놓고도 한이 많어. 저녀는 아주 니 안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년이여. 달래보내야 해. 저년 눈에 아주 도끼가 서린 게 보통 년이 아니여. 그렇게 해서 저는 구슬받았고 그 이후론 다신 귀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렸어요. 괜히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다행히도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모르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마세요. 그럴 일도 흔치 않지만 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귀신에겐 이성이 없대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